But it's a political victory that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nothing like thi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이제부터 비트코인 테슬라 완전 날아가겠구만. 아마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나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어쩌다가 트럼프와 연결된 게 아닙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영향력, 자본의 힘과 연결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이슈를 만들며 회자가 될 겁니다. 결국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원할 겁니다. 왜냐? 그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자신들의 이익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확장에, 자신들의 자산 증식과 투자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미국 내 비트코이너의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지고 그들의 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오고 아직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6월 달부터 일론 머스크를 극찬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전기차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고 재선에 성공하면 일론을 정책 자문으로 삼겠다는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물론 일론 역시 수많은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테슬라가 망하길 바라는 쇼쟁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트럼프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치며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무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혁신력과 전 세계 1, 2위를 오가는 부자가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지금은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테슬라와 연결되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1년 후에는 또 다른 무언가, 3년 후엔 또 다른 어떤 이슈, 5년 후엔 또 다른 어떤 국가와 기업 또는 전쟁, 재앙, 혼돈과 연결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할 겁니다. 왜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니까요. 여러분,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AI 비즈니스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법정화폐의 시대에서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검열 저항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이자 가치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미래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인물들, 기업들, 국가들이 만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아마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네가 비트코인 테슬라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깝쳐라. 요즘 보면 좀 오바가 심해. 투자할 거면 조용히 투자나 하세요. 거창하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래되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의 앱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의 노동혁명과 비트코인의 화폐혁명 역시 지금 이 순간엔 그 파급력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원하는 원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무언가는 결국 엄청난 포텐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심리, 이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이것들의 포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죠. 이 행위들과 관련 자산은 모두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것. 이 구조적 장점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과 국가와 이벤트를 불러 모으고 끊임없이 그 태풍의 크기를, 즉 네트워크의 규모를 키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이끄는 노동혁명과 비트코인의 화폐혁명이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비트코인이 진짜 무엇인지, 왜 인류의 화폐 역사를 바꿀 엄청난 물건인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과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최근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언론에 나와서
5년 전에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공부해보니까 이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한 비선간 자산이며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월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 금융회사의 CEO도 자신의 과거 판단을 번복하고 유연하게 사과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돈이 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가 배우고 노력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깨달음은 당연히 그 기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리 핑크와 같은 사람들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들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안 좋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호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야, 요즘에 좀 뜨는 거 없냐? 한 달 바짝 땡길 수 있는데 들어갈 만한 거 없을까? 이렇게 여름 성수기 해변가 음식점이나 모텔도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뭔 놈의 시즌을 이렇게 찾는 걸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토토로 매 경기 우승팀과 스코어를 맞추겠다면서 복권 사는 마인드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면서 계속 떡상하는 순간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투자에 좋은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은 그 자체가 로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맥시인 마이클 셀러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 자체가 로또에 당첨된 것이며,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바론 캐피탈의 론 바론의 말처럼 결국 모든 모빌리티 기업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사용하는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는 걸 최대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이동시키면서 적립식 투자를 기본 루틴으로 세팅하고, 오르는 가격에도 흥분하지 말고 수량 못 모았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내리는 가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폭락하는 순간 저주와 조롱이 난무할 때도 자신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집해 가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필요한 투자의 걱정과 잡념을 없애고 그 남는 에너지를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일과 투자, 건강과 행복 모두를 얻는 선순환의 길이자 정배열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들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초반부엔 급격한 변동 구간을 한두 번 지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세 자릿수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해 주면서 보너스로 끊임없이 수많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우리의 투자가 심심하지 않게 재밌는 뉴스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재밌는 뉴스들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녀석들은 요걸 요렇게 이용하네, 결국 이놈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흐뭇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루틴을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쭉 간다면 우리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 오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넘어 계속 오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제 좀 제대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니까 못 사겠는데? 보통 전고점 넘으면 조정 오니까 그때까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어? 아, 재수 없으면 고점에 물릴 거 아니야. 아,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 많이 안 오른 걸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장기 투자자 여러분, 지난 2020년, 2021년의 상승장과 2022년의 대하락장, 그리고 반등의 2023년, 마지막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고가를 넘은 2024년까지 계속 투자를 이어오시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계속 매집해 오셨던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의 멘트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온몸으로 모두 경험하고 느끼셨기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계속 모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한 수량이 한참 남은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 뭐죠? 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2022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했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아작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계속 사는 게 맞는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조정이 올 것 같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주저하셨겠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규모로만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정말 이 리스크라는 놈이 시간에 녹는구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사팔사팔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가다 보면 더 빠질 것 같다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리스크의 본질인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은 시간이 녹여준다는 걸 수많은 자산들의 과거 흐름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 우린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사자마자 빠지면 기분 나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피할 수 없고 피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 투자의 본질을 알기에 장기 투자를 묵묵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리스크가 점점 시간에 녹으면서 심리적 요동 구간인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모두 다 지나면서 크게 빠져서 좌절했다, 떡상해서 환호했다를 하면서 결국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고 그렇게 확보된 안전마진을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덤덤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수도승의 마인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마 비트코인의 경우 이 상태가 되신 분들이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DCA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루틴이 된 거죠. 늘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날 술을 마셨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매일 마인드셋하고 자신의 루틴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개인 지갑으로 바로바로 옮기면서 스스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플하고 올바른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입니까? 이 상태가 부럽다면 이 상태가 되기까지의 고통, 미친듯이 올라서 흥분을 줬다가 죽을 것 같은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몸빵으로 버티고 상승장의 본전 구간을 지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중간의 조정 구간에 늘 등장하는 그 트레이딩의 유혹까지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보유한 그 선배들의 그 과정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 세 자릿수 수익률의 장기 투자 수도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최근 테슬라 가격이 미친듯이 쫙쫙 오르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넌 좋겠다. 천천히 좀 담으려고 했더니 그냥 날아가네.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 받겠지? 설마 계속 가겠어?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또는 어떤 자산이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산의 가격 상승은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지나간 잔재를 언론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채우고 그걸 대중들에게 설명할 뿐이라는 걸요. 즉 가격의 오르내림을 표현하는 언론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주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90% 이상은 모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테슬라 급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떡상이라는 가격에 반응한 것뿐,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기업, 훌륭한 CEO, 놀라운 사업성의 포트폴리오, 미친 미래비전의 혁신기업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다가도 가격이 내리꽂으면 어느새 관심은 식고 망해가는 회사, 정신나간 사기꾼 CEO, 경쟁력 없는 레드오션의 포트폴리오, 꿈만 팔고 있는 가치없는 좀비 기업이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가격이 또 오르면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조용히 바꿔 올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거죠.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고 강하게 다짐해도 그 다음날 바로 뒤집고 10년 장기 투자하겠다더니 50% 빠지면 바로 손절하고 떠나고 다시 30% 오르니까 또다시 들어오고 그러다 횡보하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늘 이렇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니까 자꾸 내려가는 가격에 반응하고 그걸 설명하는 언론에게 현혹되고 그렇다고 그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판별도 못하고 안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멈추고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좋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뭘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럼 그 자산의 핵심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이고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고 유지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자산들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고 악담을 퍼붓고 당장 팔라고 악을 쓰고 소리쳐도 묵묵히 적립 매수를 이어가며 보유한 자산을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보셨죠?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들고 남들 오를 때 하락하고 횡보하는 게 얼마나 참기 힘든지 느끼셨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조금씩 주식을 담아가고 또 누군가는 못 참고 다 던지고 다른 자산으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조금만 지나면 주가는 갑자기 단 며칠 만에 미친 듯이 상승하죠. 월가의 현인들이 그들의 책에서 말했듯이 장기 투자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 며칠 동안 주식을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린다는 겁니다. 즉, 그 단 며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았다면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계속 보유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그 며칠간의 폭등 구간을 취하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그 폭발적인 상승 직전에 팔고 떠났다가 그 상승에 놀라서 다시 돌아오는 식의 패턴을 반복하면 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핵심이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기간의 총합이 오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들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트 좀 볼 줄 안다고 하는 사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 금리나 경기를 잘 맞춘다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촉이 좋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발견해도 많은 물량을 매집했어도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전부 사라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익절이란 표현으로, 모멘텀이라는 표현으로, 유동성이라는 표현으로, 경기 변화라는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이런 걸 느끼지 못해서, 예측이란 행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봤자 못 맞춘다는 걸, 한 번은 운 좋게 맞춰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고 투자 수익률의 핵심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 며칠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시간이 만들어주는 포획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며 투자와 자신의 본업, 삶의 질이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10년 후도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투자한 그 자산의 본질 가치가 실현되는 중요한 마일스톤의 과정까지. 매도 가격, 목표 주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원화나 달러로 표시된 숫자가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시간만 지나도 인플레이션만큼 자산의 가격이 알아서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오르는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목표 가격이라는 의미의 숫자를, 그것도 원화나 달러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다는 것은 좋은 자산을 열심히 매수해놓고 10시간 후로 알람을 맞춰놓은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그냥 판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람이 울리니까 판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의 기준을 절대 가격으로 정하지 말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의 중요한 마일스톤들 중에 자신의 나이와 은퇴 유무, 목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감안해서 자신만의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테슬라의 FSD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투자하겠다. 나는 부동산 재건축이 완공되면 그때 매도하겠다. 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올 때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그 자산의 중요 미션들로 잡는 게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은 그 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아마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시고 처음부터 정주행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동안 제가 수많은 영상들에서 얼마나 많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고 욕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모두가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순간 알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면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비슷한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늘 같은 지점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게 우리들인데 제가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도 구독자님들마다 와닿는 순간들이 다 다르고 어느 시점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흐름이 1년, 2년, 5년, 7년 반복되면서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마다
저는 이곳에서 늘 중심을 잡고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을 거니까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 같은 생각을 갖고 투자하고 좋은 자산들을 매집해 나가고 모아가고 있는 장기 투자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30년까지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강조하는 BTS 투자자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조합의 의미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모두 끊임없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자산들이며 인류 최고의 건전화폐, 파괴적 혁신기업의 주주권, 글로벌 도시, 주요 입지의 땅의 권리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간의 조합이며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현재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끄는 위대한 혁신을 뜻하는 W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줄 좋은 동네 커뮤니티의 입장 티켓이자 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서울부동산으로 자신의 부동자산을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순전히 일개 유튜버이자 투자자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든 비난하시는 분들이든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2022년 5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한 번에 급락하는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에는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옳았다면서 비트코인 홀더들을 조롱하고 그놈의 튤립법을 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 소중했던 대하락장의 순간들을 모두 흘려보낸 사람들은 그들이 늘 얘기하던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끊임없이 자본이 그곳으로 몰리면서 ETF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고 대권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물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세상을 못 받아들이면서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미국이 비트코인 인정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순진해? 다 비트코인 작살내려고 하나씩 힘 빼고 있는 거 모르겠냐? 아이고 좋텐다 좋대. 어째 가슴이 좀 뜨거워지셔? 그냥 이번에도 또 올랐다가 폭락할 건데 적당히 수익 나면 줄 때 챙겨라. 아가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더라도 자신의 세계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선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명강이었던 W를 찾아서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위대한 기술과 이를 선도한 사람, 기업의 변화를 정확히 찾고 그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미국 내의 변화들과 그 변화가 만들어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짝 집중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서적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타이밍 매매, 단기간에 부자되기, 알트 순환매, 화폐 현상 재현 등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며 개인 지갑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는 올바른 방향성만 세팅한다면 2030년 엄청난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과 달리 서울부동산은 금융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2022년부터 불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아직도 인구 감소론 얘기하고 PF 대출 이슈로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가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부터 주변인들까지 엄청나게 넘쳐났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2024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울의 주요 입지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이 등장했고 상승세는 점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 인구 감소론 나옵니까? PF 대출 붕괴론 나오나요? 서울부동산 폭락 얘기 없어졌죠? 2022년에 부동산 급락하니까 신나서 폭락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하잖아요. 그때 떠들던 그 얘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포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부의 베이스 캠프를 서울로 옮겼거나 새로 터전을 마련하셨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가의 얘기를 믿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머리와 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폭락을 외치고 포탄이 떨어지고 괴음이 들려도 노이즈 캔슬링한 헤드폰 끼고 있는 느낌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의 목표 지점까지 꾸준하게 그 포지션과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비유가 있죠. 큰 호수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줄어들고 그곳에 있던 물고기들은 점점 호수의 중심부로 모이면서 호수 중심부에 있고자 하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즉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자리인 지방 소도시들부터 소멸하고 그곳의 인구는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고 또다시 지방 대도시의 재력가들은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근데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적인 서울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죠. 하지만 급격히 인상된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입지들이 아니면 지금은 일사천리로 주민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수많은 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하락장에 모두 귀를 닫고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얼어붙은 거죠. 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래. 좀만 있으면 폭망할 텐데 부동산을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요 입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인프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절대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플랜, 투자 플랜에 맞춰 적절한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2022년 대하락장 이후 지금까지도 주가는 비리비리하고 미국 주식들 다 날아가는데 혼자 횡보하고 있으니까 얘는 뭔가 아닌가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의 본질 가치는 시장에 흘러드는 유동성에 의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제공하는지 그 미래 비전이 구현되는 과정이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의 주주권을 계속 모아가며 그 기업의 미래 비전까지 함께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흐름만 보고 자금을 운영하는 월가의 움직임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 기술 발전이 만들 파급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물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 현황보다는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추이, 이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그 흐름만 쫓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테슬라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고,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추격에 점점 MS가 떨어지고 있는 회사,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완전 자율주행을 붙잡고 계속 주주들만 희망 고문하고 있는 회사, 인간형 로봇이니 에너지 사업이니 물리세계에 특화된 슈퍼컴퓨터니 이딴 얘기만 하면서 정작 본업인 전기자동차 판매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전형적인 꿈파리 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는 그렇게 가벼운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점해가며 점차 큰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는 일명 피터 틸이 표현한 제로 투 원 전략의 정석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개발하고 번 돈으로 전기차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 기가팩토리를 지어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그 차량 판매 자본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메타 다음으로 많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위한 자율주행 GPT의 완성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차량 판매의 하드웨어 기업이 아닌 자율주행 플랫폼을 판매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며 자신의 플랫폼을 전세계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중국을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면서 멀티플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자율주행 GPT를 활용한 인간형 로봇의 공장 내 투입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과 민간 가정 내 보급의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인류를 모든 종류의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끌 위대한 기업과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테슬라의 이 제로 투 원 전략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판단해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전기 차량을 전 세계에 뿌려 놓았는가? 둘째, 현재 누가 그 뿌려진 차량들을 통해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매 순간 폭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며 그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는가? 넷째, 만약 앞에 세 가지 질문, 즉 가장 많은 자사의 전기 차량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양질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갖고 학습시킨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딱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자율주행카와 인간형 로봇 산업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생각보다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단기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속성의 자산들이 아닙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거나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을 갖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 기준과 조건에 맞는 자산들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다면 2030년을 넘어 2040년 그 이상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결론,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반응을 순차적으로 보이죠? 에?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별로 유용한 것 같진 않던데. 부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야, 써봤는데 그냥 장난감 수준이더만. 어우, 사용해보니까 꽤 유용하던데? 그럼 항상 사용하고 있지. 에이, 그거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지.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사람들의 반응 변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늘 인류의 문명 발전 과정에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등장해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의 과정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혁신의 초기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나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다 결과론이야. 그게 혁신이라는 걸 그때 어떻게 아냐? 나중에 결과로 나오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고 동시에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불변의 법칙에서 모건하우절은 A에서 Z까지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지점으로 도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닌 기술과 도구의 미래 모습을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뭔가를 연구하고 발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껏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대중들의 늘 똑같은 반응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든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든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든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든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말이죠. 이 책에서는 피셔의 자연 선택의 근본 원리라는 진화생물학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론은 변이가 곧 강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개체군의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특성이 유용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특성들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됐든 그 중에 하나는 유용한 특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고 말하죠. 우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과학자가 연구하는 뭔가를 보면 흥미롭긴 하지만 과거의 혁신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러 혁신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속편하게 최고의 시절은 과거라고 결론 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혁신의 잠재력은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의 경험, 사례, 본인이 과거에 놓쳤던 투자의 기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위인전에서 읽고 역사에 나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은 리스펙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지인이 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인사이트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신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에 나왔던 인터넷 혁명 초창기가 딱 그런 상황이죠. 0.1%의 W를 알아본 건 결국 0.9%의 현자들 뿐이었고 나머지 99%는 그 가치를 끝까지 몰랐다라는 그 영상 속 내용처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무엇이 세상을 바꿀 혁신이고 혁명적인 일명 W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건 매우 어렵고 설령 그걸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깊게 공부해서 자신의 투자나 사업에 연결하는 건 더더욱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발생하는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혁신의 기회들을 찾아내고 계속 믿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선 불변의 법칙에 나왔던 앞으로 나올 다음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어느 시대에든 최근 10년이나 20년간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생각은 어떤 혁신적 기술이든 우리 삶에서 유용한 것이 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걸 보고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AI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고 살았던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 등장해서 10년이나 20년은 지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유용하다고 느끼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즉,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카드의 창립자인 디오크는 최근 저자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도 책의 일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로운 기술에 대입해보면 모든 신기술의 가치는 단순히 그 자체의 용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능력과 관점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그 기술을 토대로 결국 무엇을 창안해내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즉, 모건하우절의 이 이야기는 혁신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지면서 수많은 활용 가치들이 발생되며 처음 그 기술과 제품이 등장했을 때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거대한 경제와 문화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표준 프로토콜이 된 이후에 다양한 웹 기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제품이 등장한 이후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수많은 앱들이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로 확장되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혁신적인 무언가의 등장은 긴 시간에 걸쳐 검증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그 혁신의 초반엔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혁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언급한 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하면 엄청난 무언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쉽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건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불어오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그 둘이 미국의 미주리주 상공에서 만나면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 역시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서 세상을 바꿔놓는 엄청난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것을 상상하지조차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경이로움을 예측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든 인생이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작은 혁신들이 긴 시간에 걸쳐 쌓이고 모여서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재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혁신의 조각, 미래 퍼즐들을 찾아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큰 그림을 파악해 간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눈부신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무엇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각자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각자 무언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들이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힌트들을 마구마구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통해, 일론은 자율주행 AI와 우주 탐사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의 모습을 해킹해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 때론 그들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미래의 힌트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대를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의 순간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게 뭔 헛소리야. 자꾸 말장난 할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엄청난 비판과 비난,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발명품이자 기술을 이 세상에 뿌려놓고 던져놨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시대의 미래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누구에게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신적인 미래상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며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 모빌리티와 AI 플랫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죠. 또한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탐사의 상업화를 추진하며 인간이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럼 미래가 진짜 온다면 왜 지금 사람들은 못 믿고 있는데? 안 될 걸 뻔히 하니까 안 믿는 거지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가치 있는 걸 알아본다면 그건 이미 미래가 아니라 구현된 현실이나 완성된 과거 아닐까요? 여러분,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초월자들의 비전을 알아보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모두 구현되기 전인 지금 이 순간 투자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와 신념으로 매 순간 시장에 참여하며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식을 초기에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은 단기적인 손실 구간을 넘어 대하락장 구간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차트 속에만 갇혀 예측을 하거나 현재의 뉴스와 미디어에 의해서 흔들리기보단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전을 믿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시간 초월자들이 이 세상에 던진 미래의 퍼즐 조각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연결해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죠. 그럼 이와 관련된 예전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우리는 가끔 세상의 대변혁을 이끈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에서 온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생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구현하고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직도 과거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들과 지금 대한민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현대 문명을 모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마존과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물리적, 거리적, 문화적 차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했고 어떤 책과 영상을 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고 틀 안에 갇혀 행동하면서 20년 전, 40년 전 과거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온 미래를 발견하고 그 미래가 구현되는 시기까지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왔다고 농담 삼아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갔던 사람들, 즉 진짜 미래에서 온 건 아니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초월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0.1%의 시간 초월자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나 위대한 현인은 아니더라도 남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아직 현실에선 구현되지 않은 미래가 자신의 눈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청사진을 생각하며 미래의 그 시점을 향해서 하나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면, 즉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미래를 살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와 10년, 20년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남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미래를 살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같은 연도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 무엇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0.1%의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다고 느끼는 시간 초월자와 같은 천재와 현인들이 만들고 뿌려놓은 미래의 퍼즐 조각을 찾고, 그 퍼즐 조각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미래를 조우하고 미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이 바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의 땅바닥 보도블록만 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과 관심을 미래로 보내서 현실에서 요동치는 온갖 잡념과 감정들을 버리고 시간 선호를 극도로 낮춘 사람만이 비로소 미래로의 시간여행, 시간 초월과 같이 그동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미래가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고 옆에 없고 그래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금씩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앞서 감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어느 순간 대중들이 반짝 반응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요동치고 사그러지는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변화 과정을 모두 다 경험한 자만이 대중의 관심이 떠난 뒤에도 그곳에 계속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화, 문명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물리며 조금씩 그 모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장기 투자 마인드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무엇이든 모든 걸 차트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실체의 과거 움직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마인드는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소음들이 아닌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으며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이 들었을 때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은 늘 처음 장기 투자를 다짐하는 분들께 강한 동기부여를 주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 역시 희노애락이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신의 선택이 맞고 내가 본 미래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가격 상승이 오면 그래, 이게 장기 투자지. 이게 맞다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가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부분 날리는 강력한 하락이나 시련이 나오고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가격이나 성장이 시원치 않으면 분명 그때 느낌이 쎄했는데. 내가 뭘 믿고 가만히 있었지? 아니 3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후회나 원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 우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퍼즐을 손안에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늘 옆에서 과거의 차트 흐름을 갖고 와 설명하며 그럴싸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거나 과거 자신의 실패 경험을 설명하며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됩니다. 이렇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잡음,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예측이 계속 들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믿음과 방향성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분명 장기 투자를 10년간, 20년간 하겠다고 다짐하고 절대 팔지 않을 거고 가격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인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이 어렵게 찾았던 미래를 향한 퍼즐 한 조각, 남들보다 미래를 먼저 받고 살게 됐던 그 퍼즐 조합들을 조용히 바닥에 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생도 투자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리뷰 영상처럼 빠른 속도로 초반부터 결론까지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되고 더디고 지루하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하고 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가는 흐름을 무한 반복하면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시간을 모두 보상해주는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오지만 그렇게 미래가 또 조금씩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뜨내기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겠지만 그때 가격에 반응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나 과거의 차트 흐름에 집중한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있는 장기 투자자보다 늘 더 늦게 알고 늦게 반응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넌 좋겠다. 운이 좋았네. 아,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지금이라도 시작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한 반복됩니다. 내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받고 미래의 퍼즐 조각을 쥐고 미래를 살았다면 현재의 소음과 과거의 망령들 속에서 초연하게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가장 맑은 정신 상태에서 판단하고 찾아냈던 그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모습, 미래의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풋 대비 아웃풋, 몇 년을 투자했니 많이 하는 이런 푸념 같은 이야기 말고 내가 봤던 그 미래의 방향성에 변화가 없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의 본질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때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씩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간극의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모두 수익으로 치환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